아주 높은 위치에서 낙상하시면서 왼쪽에 팔꿈치 관절을 굉장히 많이 다치셨고요. 산재보험을 받으셨지만 그 이후로 근재보험의 보상 여부가 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한테 문의 주셨습니다. 사실 산재보험은 보상받기가 편합니다. 그런데 근재보험이 보상받기가 상당히 쉽지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보상멘토입니다. 근재보험 보상 성공 후기 다시 촬영하러 차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앞선 영상에서 피해자와 대화 나누는 그런 장면들이 있었잖아요. 사고로 인해서 여러 가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셨는데 많은 분들이 산재보상이 끝나고요, 근재보험에서 내가 얼마큼 보상을 받는가에 대해 궁금하실 텐데요. 보상을 받느냐 못 받느냐도 중요하지만 과연 최대한의 보상을 받을 수 있느냐, 이 부분 또한 관건인 것 같습니다. 사실 이분에 대한 쟁점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래서 보상을 진행하는 것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과실률이었습니다. 이분이 경기도 남양주시의 광 케이블을 포설 또 가설 작업을 하다가 높은 사다리에서 떨어지셨거든요. 많은 다발성 상해를 입으셨는데 이제 사다리에서 떨어진 것이 어떻게 보면 본인의 부주일 수도 있고요, 또는 사다리 자체가 노후되면서 떨어질 수도 있겠죠. 이렇게 사다리에서 낙상한 그 이유도 정말 가지각색인데요. 이 의뢰인처럼 사다리에서 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과실을 적용하는가는 상당한 논란이었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요, 산재보험에선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산재보험은 피해자의 과실을 전혀 묻지 않고 해당되는 보험금을 다 지급하는 형태라면, 이 근재보험은 손해배상 책임이기 때문에 당연히 피해자의 과실 여부가 줄면 줄수록 피해자의 손해액은 올라갑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이분의 소득이었습니다. 사실 이분은 이름만 대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러한 케이블 공사 업체에서 수년간 근로를 하셨던 분입니다. 근데 이분에게 이제 임금을 적용하는 것은 산재보험에서 적용하는 평균임금과는 완전 판이하게 진행됩니다. 산재보험이야 이론근로자에 대한 특수근로 개수를 적용해서 이분의 임금을 그냥 확정 지어버리고 더 이상 논란이 없는데요. 근재보험에서 이분의 일일 소득을 판단하려면요, 그러한 단순 작업으로는 끝나지 않습니다. 특히 이분은 통신 관련 기능 종사자인데요. 통신 관련 기능 종사자는 대한건설협회라고 하는 협회청에서 발간하는 이 기술직 종사자들에 대한 임금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 임금에도요, 여러 가지로 세분화되어 있기 때문에 각각의 어떤 임금을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이분의 손해배상금이 출렁이게 됩니다. 예컨대 이분은 통신기능업자다 보니까 이분에게 적용될 수 있는 임금이 한 4가지 정도의 직종이 있었습니다. 통신 내성공, 통신 설비공, 통신 외성공, 통신 케이블공, 다 다르거든요. 이 각각의 기능공에 따라서 또 적용되는 임금도 다릅니다. 예를 들면 통신 내성공에서부터 통신 케이블공까지는요, 약 10만원 이상의 하루 일당의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배상이 판이하게 달라지겠죠. 그래서 과연 이분의 소득이 그 4가지의 통신 관련 종사자 중에 어떤 임금으로 인정받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관건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장애율인데요. 산재보험에도 장애라는 것이 있습니다. 1급부터 14급에 해당하는 부분 중에 그냥 어느 한 급수에 해당하면 그 급수에 해당하는 장애급여를 다 지급합니다. 하지만 산재보험에서 내가 그렇게 장애급여를 받았다고 해서 근재보험에서 당연장애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산재보험에서 장애급여는 어디까지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에 정해놓은 그 규정에 의한 장애급여가 지급됐다면, 근재보험에서는 우리가 흔히 실무적으로 이야기하는 맥브라이드 장애율을 적용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A라는 산재보험 장애에서 B라는 근재보험 장애율을 환산하는 작업도 필요하고요, 양쪽의 장애율의 규정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확실한 장애율을 적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이분 같은 경우는 낙상 당시에 다발성 늑골골절도 있었고 또 혈기ung도 있었고요. 가장 불편한 건 이분이 왼쪽에 주관절, 엘보라고 하는 관절이 완전히 그냥 나갔습니다. 요골두 골절에, 척골 골절에, 또 요골 측부인대 파열에, 척골 충북부인대 파열에 다 파열된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주관절에 완전 복합 골절이 발생하다 보니까 골절되면서 척골신경 손상 등이 추가적으로 관찰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을 수술한 의료기관에서 이분에게 추가로 발견된 진단 등에 대해서 근로복지공단의 상병 추가를 못하다 보니까 이분은 사고로 인해서 이 증상이 생긴 건 맞고 그로 인해서 장애가 더 악화된 건 맞는데,
이 증상 자체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근제보험사에서는 근제보험을 진행할 때 산재보험에서 승인받지 못했던 것들에 대해서 승인을 해줄 수가 없거든요. 한쪽에서 인정이 안 됐고 한쪽에서 인정을 하려다 보니까 그런 괴리감들도 상당히 있었습니다. 끝으로 이제 네 번째는 가동연한이라는 건데요. 이분이 65세쯤에 다 돼서 이런 재해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런데 산재보험은 장애급여가요, 나이가 많든 적든 성별이 남자든 여자든 간에 어느 하나의 장애가 해당이 되면 해당되는 장애급여를 전부 지급하고 끝나버립니다. 그런데 근제보험은 그런 구조가 아니죠. 근제보험은 65세라고 하는 가동연한을 기준으로 이 피해를 입은 근로자의 나이가 몇 살이냐가 또 중요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분이 65세에 다다라서 재해가 났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산재보험에서 초과하는 장애, 일시수입액에 대해서 근제보험에서 보상을 하는 건데, 이분 같은 경우는 가동연한이 얼마 남지 않다 보니까 이미 산재보험에서 장애급여를 지급받은 부분만큼을 공제해버리면 거의 받을 게 없어져 버리는 그런 메커니즘이기 때문에 그런 가동연한도 좀 중요했었고요. 또 위자료라는 부분도 상당히 중요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런 몇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이분에게 최대한 보험금이 지급받을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잘 조력을 해서 이 의뢰인은 산재보험을 통해서 요양급여, 휴학급여, 장애급여에서 약 5천만 원 정도를 받으셨고요. 또 근제보험을 통해서 추가로 한 3천만 원 정도를 더 받으셨습니다. 그러니까 합쳐보면 약 8천만 원의 보상을 받으셨습니다. 이렇게 가동연한 근사치까지 와서 사고가 난 분들은 추가적으로 근제보험을 보상받는 것이 정말 쉽지는 않습니다. 이 근제보험 성공 후기를 통해서 무엇을 아셨나요? 업무 중 재해로 산재보험 혜택을 받으시는 수많은 근로자들이 계시죠. 그 근로자들은 산재보험 말고도 얼마든지 추가로 근제보험을 청구할 수 있는 기회가 여러분한테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근제보험은 산재보험처럼 1차원적인 보상이 아닌 굉장히 복잡한 3차원적인 보상이라는 거 꼭 염두에 두시고요. 내가 요양급여나 휴학급여나 장애급여를 받았다 하더라도 또 근제보험을 통해서 직불치료비나 향후치료비, 위자료, 휴업손해 추가적인 30%를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또 일시수입액은 얼마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꼼꼼히 잘 풀어나가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보상 멘토에서는 근제보험에 대한 보상 후기를 준비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큰 도움을 얻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이만 보상 멘토는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영상을 통해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봬요.